구독, 좋아요.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잠깐 속보부터 먼저 좀 한번 여쭤보죠. 네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하는 중국 선박 결국은 미 해군에 의해서 막혔다. 캐슘섬의 인근에 뭐 정박했다. 이런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뚫었다고 하는 보도와 예. 철통같이 봉쇄했다는 그 미 중부사령부의 발표가 엇갈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뭐 CNN이 먼저 그 빠져나갔다는 식의 보도를 했기 때문에 뭐 CNN도 나름 공신력이 있는 매체고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는 좀 비판적인 진보 성향의 그 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그 진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은 있었는데 결국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림자 선단, 이른바 섀도우 플릿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호를 끄고 이게 이제 가짜로 위치를 속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기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트랜스폰더라는 그 장비가 있는 건데 이걸 반드시 이 신호를 시그널을 보내야 국제 해사 기구든 마린 트래픽이 그 위치를 포착하는데 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연막탄 뿌리듯이 숨기고 가려다가 그 궤적이 나왔어요. 보도를 보니까 가다가 유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져나갔다는 보도 자체가 틀렸다. 그러니까 중부사령부가 구축함 뭐 15척을 이지스형을 다 보내가지고 그렇게 철통같이 막는데 뭐 그냥 유조선은 유조선일 뿐인데 뭐를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었겠는가.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CNN의 보도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네. 그러나 뭐 CNN 보도를 제가 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은 뭐 그 말도 들어두자. 그러면 빠져나갔다는 것과 안 빠져나갔다는 것이 엇갈렸는데 이제 저게 가다가 이제 그 세 가지 중부사령부의 원칙이 있었다 그랬죠. 인터셉션이 된 거예요. 네. 차단이 됐고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유턴하는 거 나오잖아요. 네. 돌아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위 다이버전 상황이 된 것이고 그러면 왜 그렇게 했겠느냐? 캡처되지 않으려고 그런 거다. 납포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도했다가 돌아갔던 이른바 스타리아호인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이름의 중국 배인데 이게 이제 유조선이라는 설도 있고 여기에 메탄올 25만 배럴이 실려 있다. 결국은 기름류를 실은 거죠. UAE를 출발했는데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돌아가서 어디 갔나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다르 아바스가 있고 그 밑에 캐슘이 있고 그 사이에 해협이지만 아주 좁은 항로 그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 배가 그 속으로 들어가 말이 좋아서 대기하고 있지 숨어 있더라. 그쪽으로 도망갔다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의 품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할 때 자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중국 배는 일단 혁명수비대와 짬짬이를 하고 있구나. 네네. 두 번째 속였구나. 빠져나갔다고 좀 시쳇말로 뻥을 쳤구나. 그런 거고 미국 중부사령부가 쳐놓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그물은 참으로 견고했기 때문에 미국이 보낸 배는 나갔다. 지금 뭐 미국이 허락해서 보낸 배가 뭐 25척이다. 20척은 넘는다. 지금 보도도 나오잖아요. 네. 그것은 그 허가권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중부사령부의 관할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배가 국제 망신을 좀 샀다. 역시 잘 속이는 나라다. 이게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봅니다. 예. 자, 호르무즈 봉쇄 현재는 미 해군이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는 사실도 재차 확인이 되네요. 자, 그 장면과 함께 또 하나의 장면 한번 보죠. 미 재무부 중국은행 두 곳에 관해서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 뭐 그 소식과 함께 러시아산, 이란산 원유 판매 승인, 면허 승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거 연장하지 않는다. 뭐 이런 소식도 저 스콧 베센트 장관이 발표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당시에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주무장관이고 네. 또 중부사령관 합참의장이 중요하지만 이제 전쟁이 종전 담판으로 접어들면서 전쟁 후처리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미국 강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아무래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돈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은행의 돈줄, 동결 해제 여부 이런 걸 다 결정하는 사람이 스콧 베센트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상은행, 런민은행, 뭐 인민은행이라고 하는 이런 소위 중국 은행들이 지금 이란이 그 통행료 쪽으로 받겠다고 한 게 이제 중국의 인민폐인 위안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중국이 세탁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원하는 돈으로 바꿔주겠다는 건데 뭐 달러로 바꿔달라면 달러로, 유로로 바꿔달라면 유로로 그거를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스콧 베센트가 그런 짓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엔 이제 미국에 의한 본격적인 이란 동결 자산의 해제가 이제 본격적인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떤 걸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 숨통을 뭘 조이면 이란이 빨리 담판에 응할지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현장으로 종전 협상 문제를 좀 다룬 현장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벤스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작은 합의, 뭐 스몰 딜이라고 하죠. 스몰 딜, 뭐 이런 것은 그걸 원하는 건 아니다. 포괄적 합의를 원한다. 그랜드 바겐을 원한다. 이걸 이제 터닝 포인트 USA 미 보수 청년 단체로 알려져 있죠. 이 터닝 포인트 USA 행사에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은 저번에 이 텍사스에서 열렸던 CPEC 예. 미국 보수 정치 행동 회의 때도 본인이 직접 가진 않았지만 영상 메시지를 뭐 트럼프 대통령도 보내고 벤스 부통령도 보냈지만 벤스 부통령의 연호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네. 그만큼 지금 미국 보수 정치권이 강력한 차기 후보로 보는 사람은 JD 벤스다. 그래서 이번 종전 담판에 2차 담판도 지금 보도에 따르면 JD 벤스가 단장입니다. 네. 그리고 위트코프와 쿠슈너가 이 부사 자격으로 따라가는 것 같은데 조지아에서 열린 또 보수 관련 미국 공화당 이 보수 마가 진영 회의에서 한 말이에요. 스몰 딜을 원하지 않고 그랜드 바긴 중대하고 포괄적인 합의. 그러니까 이 바긴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바겐세일 할 때 네. 바겐 하는 건데 그게 저 바긴인데 원래 뜻은 이 거래입니다. 하나의 통 큰 거래. 그러니까 영어로는 딜보다도 더 큰 개념이 트랜섹션이란 말이 있고 그보다 더 큰 의미의 바긴이 있어요. 그거 앞에 그랜드가 붙었으니까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먼저 큰 틀의 합의를 한다. 그러니까 큰 틀의 합의는 쉬운 것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이란이 응할 만한 것부터. 그래서 일단 종전의 틀을 빨리 마련하고 그래서 이제 총성을 멈추고 미군 병력도 좀 일정 부분 본국으로 귀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디테일들 악마는 뭐 디테일도 숨어 있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차차 해나가는 방식. 네. 이게 이제 그랜드 막인 방식의 틀을 말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대리인이나 다름없는 JD 벤스 부통령 사실상 2차 종전 담판의 또 단장 지금 뭐 16일에서 19일 사이에 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됐든 아니면 스위스 제네바가 됐든 지금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란 측에서도 그 날짜를 다 빼놨대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뉴욕 포스트,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이런 매체들하고 자꾸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계속 달라지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 왕 찰스 3세가 네.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미국 국빈 방문해요. 근데 영국 왕은 뭐 입헌군주제사 하에서 군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권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영국 왕을 좋아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그 어머니인 그때부터 찰스 3세까지 뭐 미국에서 그 영국에 2번이나 국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실 황금마차 타고 뭐 되게 왕실 만찬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아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초청장을 로얄 금박을 둘러가지고 찰스 3세가 사인해서 주니까 되게 좋아하고 영국 왕실을 되게 좋아합니다. 왕실 중에서도. 그래서 본인이 아마 선출된 왕이라고 느낌을 받는다는 그런 식의 보도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찰스 3세가 그렇게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오는데 그 전에 끝내겠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양국 왕 때문에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질질 끌지 않겠다. 네네. 그럼 16일부터 19일 담판에서 얼추 다 끝내가지고 영국 왕이 오기 전인 4월 말 전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냥 19일 담판에서 일단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거기다 그랜드 박인의 서명을 받겠다. 지금 그런 보관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벤스 부통령이 이 터닝 포인트 USA 행사에 참석한 것도 좀 의미가 있을 텐데 뭐 찰스 커크의 상징적인 뭐 그런 이제 조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벤스 부통령은 찰스 커크와 이 터닝 포인트에 대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참석의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사실상 속으로는 네. 차기 대통령 운동에 들어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미국 부통령이라는 게 사실 허울이 좋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네네. 미국 부통령은 심지어 무슨 말을 하는 정도냐면 미국 대통령 죽을 때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유고가 나야 의미가 있어요. 네. 평소에는 미국 상원의 의장을 합니다. 미국 상원 의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동수일 때 완전 동수일 때 캐스팅 보트 하나 행사하는 것은 위력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지죠. 딱 그냥 맞설 때 그것 말고는 사실 뭐 한국의 국무총리보다도 어찌 보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큰 이런 합의의 단장이 되면서 본인을 한층 차기 주자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딱 마련된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벤스 부통령은 대표적인 온건파이면서 평화를 선호하고 또 기독교 개신교 출신들이 많은 미국 정치권 특히 공화당 정치권에서 아주 드물게 카톨릭 신자입니다. 미국에서 카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과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이었고 아주 드물어요. 이 소위 와스프라 그래가지고 백인이면서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데 사실은 JD 벤스는 카톨릭이면서 그래서 교황과의 관계도 좋아요. 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황을 신성모독했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그 교황청 끼고 있는 이탈리아 그 멜로니 총리도 뭐 손절을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아주 그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논란도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저한테 기왕 물으셨으니까 저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보수 정치 집회에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자꾸 나가는 것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임기가 끝입니다. 네, 네. 그래서 40대의 연부 역강하고 패기만만한 JD 벤스는 이미 차기 대권 주자를 향해서 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뜨거운 논란이 됐던 좀 한 뉴스를 다시 다뤄보죠. 이게 용어가 정확하게 표기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매일 보고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논란이에요.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게 특히나 이제 조금 의미가 여러 가지 좀 새로울 텐데 뭐 여러 가지 소식을 매일 듣고 있다 이랬으면 그 문제가 안 될 텐데 자 네타냐후 총리 벤스 부통령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란과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비행기에서 자신에게 벤스 부통령이 전화를 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벤스 부통령과 통화했다. 그는 이슬라마바드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이 행정부가 매일 하는 것처럼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보고했다. 자, 어떤 의미로 저 문제를 좀 봐야 될까요? 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전쟁은 끝나는 쪽으로 종전 담판을 향해서 가고 있고 미국 대통령도 그러지 미국 부통령도 다 그쪽으로 얘기하는데 예. 그 군복 입고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 가가지고 방탄조끼까지 입고 병사들 격려하는 장면을 일부러 내보내는 이유는 우리의 전쟁은 안 끝났다. 레바논하고 지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중재로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했어요. 그 소식을 잘 보도를 안 던데 그 중요한 회담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네타냐후를 워하기 위해서 미국이 부른 거예요. 왜 자꾸
판 잘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자꾸 고춧가루 뿌리느냐. 그러니까 제발 레바논하고 잘 지내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마지못해서 어찌 보면 온 거예요. 예. 근데 그 네타냐후는 자기가 지금 10월에 이스라엘 총선입니다. 네. 11월 미국 중간선거보다 빨리 해요. 그리고 본인의 중단됐던 재판 3개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나라는 국가 수반이 됐다고 재판이 중단이 되고 이스라엘은 국가 비상사태 전쟁 상태가 풀리니까 재판이 재개가 됐어요. 어떤 나라가 더 민주적인 나라인가 하는 생각은 저는 해보게 됩니다. 미국 이스라엘 얘기니까 또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네타냐후가 사실은 지금 개인비 혐의로 그중에 4억 원 정도 뇌물 받은 건 딱 떨어지는 혐의가 있어서 실각 위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계속해야 그 위기를 지금 피할 수 있다고 보고 10월 총선에서도 지금 야당한테 정권을 내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이 16년 만에 권좌에서 아주 대패하면서 쫓겨났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네타냐후도 지금 그 정치적으로 재판 위기 또 이 총선 위기가 지금 겹으로 자기에게 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워싱턴 DC에서 루비오 중재로 한 회담은 레바논 정부하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국제사회가 원하는 거는 네타냐후가 헤즈볼라 지도자도 참석시켜서 거기서 만나야 종전 합의를 해야 그게 의미가 있지 않냐. 네네. 그러니까 저것은 신용만으로 하는 일종의 신용 평화 회담이다. 그러면서 저렇게 벤스하고 통화했다.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아니 전화할 수는 있죠. 미국 부통령이 뭐 그 우방국의 전쟁 동맹국의 총리에게 전화해서 뭐 상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뒷줄은 자기 피셜이에요. 제가 볼 때. 이 행정부가 매일 하는 것처럼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보고했다. 영어로 아마 리포트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국 언론이 저걸 무슨 벤스가 네타냐후에게 보고하느냐 그게 아니고 정보를 공유했다. 이 그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쉐어하거나 혹은 브리핑 해줬다는 거를 근데 뭐 쓰기에 따라서는 보고했어 그러면 한국말은 아다르고 어다르고 네. 그 표현을 잘 그 읽어야 돼요. 상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네. 이 덧칠을 하면 네. 마치 벤스가 네타냐후에게 보고해 그렇게 제목 뽑으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도 제목 장난하면 안 된다. 제목 낚시질이다. 그래서 저거는 벤스 부통령이 전쟁 우방국 총리에게 브리핑하고 상황을 공유해 준 거를 그냥 네타냐후가 또 이스라엘 언론을 향해서 나 미국 부통령한테 매일매일 트럼프하게 하듯이 내가 보고받는 사람이야. 이건 일종의 약간의 과장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파키스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지금 중동에 있는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18일까지 일정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우디를 비롯해서 카타르, 튀르키예를 지금 방문하고 있어요. 이미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 만났고 카타르와 튀르키예를 잇따라 방문하는 일정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파키스탄은 지금 2차 종전협상의 장소로 지금 알려져 있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파키스탄 쪽으로 거의 결정이 된 듯한 의미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사리프 총리는 이슬라마바드를 떠나서 지금 다른 곳으로 가느냐 뭐 장소에 문제가 있냐 아니면 중재국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냐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뭐 비행기 타고 외국 지도자가 돌아다닐 수는 있겠죠. 저는 그런데 이제 파키스탄이 지금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란과 중국,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회담 장소가 이슬라마바드 아닐 거라는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포스트 기자 보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튀르키예냐? 아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또 합니까? 아직 결정 안 됐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딘가요? 유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스위스 제네바예요. 네네. 물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음을 또 바꾸기로 유명하니까 뭐 아직 하루 이상 남았으니까 뭐 비행기 타고 이 파키스탄으로 가다가 스위스로 가다가 거기서 거기에요.
미국 부통령도 전용기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 기수 돌리는 건 일도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샤리프가 딴 데 돌아다닌 거 보니까 이번 회담 장소는 이슬람마바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굳이 2차 담판을 이슬람마바드에서 또 하게 되면 미국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무슨 이슬람마바드 파키스탄 샤리프하고 그 군 최고사령관한테 다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이 들잖아요. 네네. 됐고 너희들의 역할은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파키스탄을 벗어나서 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미국이 초강대국답지 여전히 푸틴하고도 친하고 시진핑하고도 뒤로 손잡고 있는 샤리프에다가 자꾸 이 샤리프 총리에게 자꾸 이렇게 기대는 모습을 보이는 건 미국으로서는 좀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 그러면 외국인들 뭐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평화의 상징 뭐 제네바 하면 여러 가지 뭐 생각나는 위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날씨도 좋고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 여행 가시겠습니까? 제네바 여행 가시겠습니까? 하면 100명 중에 99명쯤은 스위스 제네바 간다 그럴 거예요. 네. 일부 뭐 이상한 사람들 빼놓고는 제가 볼 땐 스위스 제네바설이 유력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장소가 아마 오늘 정도에는 확정이 될 거란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뭐 중에 결정이 되겠죠. 날짜가 지금 보면 주말에 한다면 뭐 오늘 또는 내일 오전 정도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정도에 결정이 나야 적어도 이동하는 시간, 뭐 숙소, 뭐 여러 가지 보안 또 안전 관련된 해당 국가의 경찰이나 이런 거 동원이 될 테니까 그 상황은 조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겠네요. 그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좀 군사적 상황으로 한번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폭격을 할 때 몇 곳에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데 폭격을 가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 미군 기지를 공격할 때 중국 위성을 활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보도를 했는데 지난번에 중국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이란에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알려져서 이것이 미 정보 당국에 파악이 돼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새로운 소식도 지금 전해진 거예요. 이 상황 어떻게 일단 해석을 하세요? 일단은 뭐 팩트로 말하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공식 서한을 편지를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CNN의 보도로 알려진 이른바 견착식 어깨에 기대고 쏘는 지대공 미사일을 중국제인데 이걸 이란을 향해서 몰래 선적을 한다. 예. 그래서 아주 화를 냈잖아요. 아니 만약 이게 사실이면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 50% 때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보도가 사실 아니길 바란다 라면서 편지를 아예 보냈대요. 시진핑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시진핑이 답변을 했는지 아래 것을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시진핑이 답하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밖에 못 하겠죠. 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는 또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상식적인 얘기니까. 네. 다만 이게 정상 간의 오간, 미중의 G2의 정상 간의 오간 공식 서한이 보도까지 됐다는 것은 저렇게 얘기를 한 것은 증거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만약에 미국 언론 말고 미국 그 정보망에 포착이 돼서 어깨 견착식 견착식 미사일을 선적한 게 나오면 이제 시진핑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 증거 확보 차원에서 편지를 주고받지 않았겠나. 그리고 뭐 중국이 암암리에 지금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뭐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속으로 지금 이 만만디하고 지금 아닌 척하고 있지만 지금 유조선이 해상봉쇄에 막혀서 돌아갔다는 아까 보도를 보면 좀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네네. 이 기름 어디서 갖고 오지? 그러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도 다시 한다 그러지. 러시아산 원유도 지금 시진핑이 거기서 갑자기 그 이란에서 사오던 값싼
그 이란산 기름만큼을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지. 만약에 계속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그렇게 봉쇄를 해서 네이벌 블로케이딩이 계속된다면 저는 중국은 정말 큰 위기에 빠진다고 봅니다. 예. 지금 아주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지 이란과 짬짬이를 해서 기름을 지금 빼내오고는 싶은데 지금 아까 그런 그 얘기처럼 미국의 조금 삼엄한 그 해군력을 뚫고 가져오자니 안 되고 지금 아마 머릿속이 복잡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또 하나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부시오가 그제 지금 뭐 어쨌든 아프리카 최남단을 지나서 지금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3, 4일 뭐 일부에서는 21일경 보도도 있고 조금 하루 이틀 빠를 거라는 보도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3, 4일 정도면 중동 해역에 지금 항모 전단이 온다. 병력이 약 6,000명 정도를 가지고 온다. 이거 결국은 이제 만일 종전협상 불발에 대한 대비도 계속 미국 측에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그 종전협상이 깔끔하게 안 되리라는 거는 지금 세계가 다 인정하는 바예요. 지금 너무 간극이 커요. 고농축 우라늄은 뭐 20년이다, 5년이다. 근데 벤스가 20년을 얘기해서 어떻게든지 협상을 타결해 보려고 한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은 그 20년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농축을 동결한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포레버 영원히 동결시켜야지 무슨 소리야. 예. 그런데 벤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화를 좀 선호하는 공화당의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비둘기파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렇다 보면 자기도 대권 주자로 욕심도 좀 있고 하니까 아니 20년 동결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고 싶은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야 20년 안 돼. 그냥 영원히 그냥 봉인해버려야 돼. 이런 입장이고 5년은 이란 생각이죠. 5년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넘기고 다음 행정부 때는 어떻게 좀 달리 민주당이 집권할 수도 있고 이런 그 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 자체가 깔끔하게 잘 안 될 겁니다. 이 협상은 절대 완벽하게 깨끗한 타결은 없어요. 그냥 지지부진하게 어느 정도 미국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느 지점. 그리고 지금 갈리바프도 그렇고 아라그치도 그렇고 누구 눈치를 보고 있냐면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아주 초강경파들. 이자들이 20년 동결도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뭐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핵은 목숨이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안 한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숱하게 두들겨 맞으면서 전 국토가 유린되고 지금 뭐 나라는 거덜이 날 대로 났는데 이거 하나도 못 챙기면서 무슨 협상을 했다고 하는 말이 제가 볼 때는 만약 그런 식으로 협상하고 돌아가면 갈리바프의 생명도 위태롭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로 지금 강경파들의 입장이 아주 거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협상 자체의 판이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대비를 해야죠. 그러겠네요. 그렇게 되면 다른 걸 다 틀어 막아야 되니까 지금 홍해의 그 바브엘만 대부를 이렇게 자꾸 건드리려고 하는 이 후티 반군. 네. 아마 저 후티 반군 저기 동그라미 왼쪽에 있는 저 지역을 사우디하고 이미 다 어느 정도 조율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저기를 손댄다고 하면 그냥 사우디는 위에서 내려오고 저기 오만 해협에 있는 미군력이 그냥 후티 반군 그 근거지를 그냥 아주 박살을 내자. 그런 여러 가지 대비책을 지금 마련하면서 플랜 B, 플랜 C를 지금 다 마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게 미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란은 저 호르무즈 해협을 오히려 미국이 봉쇄하면서 이란의 이제 원유 수출도 막혀버리고 수입하려고 하는 물자들도 지금 받지는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란 당국이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을까요? 이 장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접 국가들과 국경 무역 활성화를 지시했다 이런 소식이 나와요. 검문소 국경 검문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란 내무장관이 지금 지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저 국경 검문소 사진의 일부가 지금 뜨고 있는데 사진들이 뭐 다른 게 있으면 쭉쭉 한번
계속 이야기 중에 띄워놔 주세요. 예, 접경지역 주지사들에게 국경무역을 대폭 확대하라 이렇게 지침을 아예 이란 내무장관이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상봉쇄가 뭐 어쨌든 해상을 봉쇄하니까 이것이 막히면서 돌파구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그 북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밀무역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란은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잘 이용해서 기름 팔고 선연가스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이게 처음에는 그걸 지렛대로 써가지고 미국을 압박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미국이 역으로 호르무즈 해협 입구를 딱 봉쇄하니까 네. 지금 급 당황하고 있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쓰려던 무기를 미국이 그대로 더 막강한 힘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더 깝깝할까? 이란은 그러면 뭘로 그 기름을 팝니까? 기름 이외에는 팔 게 없는 나라예요. 뭐 대추야자 팝니까? 뭐 뭘 팔까요? 이란이 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피를 말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전략의 특징은. 그러면 이제 이란은 바다로 눈을 돌릴 수가 없죠. 그럼 어디로? 그 뒤에 이제 산악지대를 통한 이 국경 무역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인접한 파키스탄이니 뭐 아맘리에 도와줄 수 있는 뭐 중국, 중국은 그 너머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육로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도 어떻게든지 뭐 유조선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싸게 팔 수는 없으니 이제 할 수 없죠. 트럭에다 실어서라도 쉽게 말하자면 이게 석유통으로라도 팔아서 연명을 해야 될 처지가 아니겠느냐.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이란의 필수적인 생필품이 안 들어가니까 바다로 오는 생필품을 구할 수 없으면 산에서 구해오고 이제 무슨 뭐 낙타에 실어 가야 될지 트럭에 실어 가야 될지 뭐 이제 이런 그야말로 석기시대적인 방법으로 또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근데 이제 그것까지 미국이 가로막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진짜 전면전이고 미국이 지상까지 막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아주 힘들고 비싸고 굴욕스럽겠죠. 그것을 중국이 돕거나 할 것이고 국경 밀무역은 공산 독재 국가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경제적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국 정부가 인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란 아니죠. 인도가 아니라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총 50만 달러를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란에 총 5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국제적집사사위원회를 통해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죠. 자, 그런데 자, 이 상황 왜 이 시점에 이걸 했을까? 이 문제부터 또 떠오르네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제 이란은 사실은 전쟁에서는 다 졌고 뭔가 이제 국제 구호 단체에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제 유엔에도 SOS를 해야 될 것이고 유엔 산하 기구 국제적인 여러 뭐 구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유럽국들도 아마 좀 나설 수밖에 없고 나토, EU 뭐 그리고 이 이란의 좀 온정적인 경우에 지금 한국 정부는요 사실 장병하 특사가 가서 그쪽 이란 관계자들 열심히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성과가 지금 안 들리는 게 네. 지금 이 모든 무역의 틀을 우리 유조선을 빼내오는 게 이란의 힘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란이 빼주는 것처럼 돼 있었지만 이란이 아니고 지금 미국입니다. 네.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아니 이란이 백날 허락해주면 통과시켜주면 뭐 하나요? 결국은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 정부도 아마 국제 구호 단체의 인도적 지원 같은 그 방법을 통해서 이란과 접점을 찾고 또 그걸 통해서 한다 그러면 미국도 딱히 뭐라고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배 뭐 우리가 찾아오겠다는데 아마 미국도 크게 반대하기 어려우니까 고민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이 4개국 돌면서 가져왔다는 게 이 작년 기준으로 원유 석 달치하고 나프타 한 달치거든요. 뭐 톤수나 뭐 이 물량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봐야 석 달 한 달치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과연 저거 가지고 근데 저것도 지금 언제 오냐? 당장 오는 게 아니에요. 예. 한 몇 달,
뭐 연말까지 온다고 그랬으니까 연말이면 벌써 아직 여름도 시작 안 했는데 연말까지니까 석 달 뒤에 올지 넉 달 뒤에 올지 몰라요. 일단 국민들에게 내가 가서 그래도 이 정도 확보를 했네요 싶은데 석 달 한 달치 가지고 이 위기가 종식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안간힘을 지금 쓰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정병하 특사의 얘기도 좀 안 들리고 뭐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뭘 통화 한 번 한 뒤에는 어떻게 뛰고 있는지 뭐 이게 잘 되고 있으면 아마 국무회의에서도 막 발표를 하고 지금 막 정부 브리핑이 열띠게 나올 텐데 그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재명은 국무회의나 무슨 경제 그런 관련 회의에서 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게 지금 5월 위기설, 지금 4월 말까지 나프타 재고 떨어지고 뭐 또 건설 현장 혼화재 없고 지금 뭐 안 고장난 데가 없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고 지금 무슨 가격 인플레이션이 뭐 아주 심해져 가지고 이사도 어렵다. 인테리어도 큰일이다. 가장 문제는 건설 현장이 중소건설 업체로부터 시작해서 5월부터 지금 셧다운 될 거라는 설 아닙니까? 5월 위기설이에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왜 한국 언론들이 주요 뉴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신문도 잘 찾아야 저 경제면 같은 데서 보일 정도니까 보도가 뭐가 좀 잘못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경제 문제로 한번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뭐 청와대 비서실장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죠.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대통령 특사로 카자흐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등 총 4개국을 방문해 원유와 나프타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 원유 2억 7천만 배럴은 3개월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고 나프타 210만 톤은 약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한다. 뭐 성과를 자랑한 듯한 발표 느낌도 드는데 저 내용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고생은 했어요. 네 나라 돌고 뭐 그래도 석 달치 한 달치면 뭐 보기에 따라서 노력한 거죠. 네 개국 돌아서 어떻게 보면 박박 긁어 모은 게 저 정도니까. 근데 잘 보시면 그 양에 해당하는데 언제 온다는 말이 없어요. 그 자세히 이 일정이 딱 안 나온 게 이게 자 카자흐스탄은 육로로 와야죠. 사우디는 얀부항 같은 그 홍해 쪽에 있는 항구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사우디가 주겠다고는 약속을 했는데 얀부항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티 반군이 지금 많이 설치고 있는 바브엘만 대부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확답하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리고 오만, 카타르 등과도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카타르는 이미 우리나라에 주기로 했던 그 LNG를 지금 불가항력 조항을 선포해가지고 장기 계약을 파기했잖아요. 네네. 그럼 카타르 원유가 뭐 오면 또 얼마나 오겠는가. 그리고 이제 오만산 원유도 결국은 이제 순서를 기다려야 되니까. 네. 그 석 달 치면 저게 이제 뭐 석 달이면 꽤 되죠. 근데 문제는 그 뒤가 있나? 이제 그게 지금 국민들은 좀 의구심이고 가장 문제는 나프타예요. 210만 톤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딱 우리나라 한 달치라잖아요. 네네. 지금 재고는 나프타 재고는 대기업 빼고는 지금 열흘치도 안 남았고 이미 중소기업들은 다 이게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장을 못 돌린다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그 업체도 있고 뭐 전국 각지 거제도 있는 그런 포장지 업체 얘기도 나오는데 재료가 구해지면 한 2, 3일 돌리고 네네. 떨어지면 쉬고 또 나중에 또 재료 구해지면 돌리고 이런 식으로 공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생산량이 10분의 1로 줄었다. 그러면 10분의 1로 준 건 좋은데 직원들 월급을 뭘로 줘야 되느냐고 지금 걱정이 태산 같다는 그 회사 대표의 호소가 실려 있어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보세요. 무슨 하루살이도 아니고 2, 3일 만에 한번 돌리고 또 떨어지면 쉬고 이러면 공장이 돌아가는 것보다 쉬는 날이 더 많다는 거고 월급을 그렇다고 10분의 1로 줄이세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도산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설 현장은 지금 보면 혼화재만 없는 게 아니라 샤시, PVC, 집 지을 때 들어가는 모든 도배지 다 없대요. 그리고 이 이사를 하려는 40대 초반에 무슨 남자 가장이 그 써놓은 얘기를 보니까 이사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도배장판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7천만 원이 들더라. 인테리어비만. 근데 강북 지역에 84제곱미터짜리니까 국민평형 아파트예요. 네. 그거 인테리어비가 7천만 원이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이사 이 배달업체도 한 40만 원이 올랐다. 그럼 이것저것 합쳐. 근데 그 집을 또 구하느라고 전세보증금 올려준 게 2억 원이다. 그 대충 더해보니까 3억 원 가까워요. 그래서 그 사람 뭐라고 그러느냐. 그냥 비싼 베이비시터 쓰고 그냥 여기 눌러 사는 걸로 해야 될까 봐요. 자, 이사를 못하게 생긴 상황이다. 그래서 이 용어를 만들었더라고요. 플레이션. 고기플레이션. 지금 모든 그 물건 뒤에다가 에그플레이션, 계란, 네네. 농산물, 또 그건 다른 발음의 에그플레이션. 난리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5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5월 위기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중소건설 회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맞는데 KBS, MBC, JTBC 무슨 종편 뉴스에 보세요. 5월 위기설 얘기하는 데 있는가. 대한민국 태평성대라 그러지. 뭔가 단단히 착시가 있다. 한쪽이 왜곡 보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밖으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대란 상황은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월 위기설이 그래서 여러 경제 사회적인 데이터로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의료 분야부터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소모품 수급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주사기, 수액팩, 장갑 이런 비축분이 이미 거의 바닥이 나고 있다. 소규모 한의원이나 동물병원들조차 비상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상황 보세요?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신문에서 읽고 가장 깜짝 놀란 게 산부인과에서 하루에 3번 항생제를 투여해야 된대요. 산모에게. 산모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집안에 이제 산모가 한 10개월 전에 있어서 잘 아는데 저희 며느리가 출산을 했는데 아주 취약하다 그래요. 건강이. 그러면 그 감염 방지를 위해서 항생제를 3번 정도 놔줘야 된답니다. 네.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일회용 주사기가 없어가지고 3번 놓을 걸 1번밖에 못 놓는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 다음에 수액백이 부족해가지고 수액은 여러분 치료도 받지만 병원 가면 그냥 늘 맞는 게 링거잖아요. 그 링거가 떨어졌다. 근데 어디가 주로 떨어지기 시작했냐? 동네 병원. 네. 종합병원은 좀 사정이 낫다 그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기업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주로 계시는 요양병원. 이런 데는 돈도 좀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재고도 달랑거렸으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시급한 의료 케어가 필요한 분들이 지금 이 나프타 대란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가장 먼저 나서서 막고 다녀야 되는 게 그런 거다. 지금 이런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별 보도가 없어요. 괜찮다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이 판국에 무슨 반려견 얘기하냐, 반려동물 얘기하냐 그러는데 우리나라 반려동물이 1,500만 가구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애는 안 키워도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집 많습니다. 가족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동물병원에는 인간들에게 줄 만한 항생제, 주사기, 약통, 뭐 멸균 여러 가지 포장된 의료용품이 없는데 강아지하고 고양이까지 돌볼 수 있겠냐 이런 말도 가능하지만 없대요. 네네. 자, 일회용 주사기 다 플라스틱이고 병원에 한번 가셔서 이렇게 딱 보면 나프타 없이 만들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떨어져 가는데 비서실장이 갖고 왔다는 것은 한 달치 갖고 왔다고 하면서 뭐 브리핑하고 되게 참 잘했어요 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내미는데 이 쓰다듬어 줘야 될지 국민들 마음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예. 쓰다듬어 주려다 좀 망설이는 상황도 발생하겠네요. 자, 건설 현장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재 대란과 공사비 급등 문제도 구체적으로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현장 곳곳에 자재 협력사들의 납품 단가 인상 통보가 잇따르면서 또 시공사들의 공사 이 원가 부담 이것도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이런 사태까지 점점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건설 현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오늘 깜짝 놀란 게 이제 이 건설 현장에서 이제 혼화재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자, 네. 혼화재가 없으면 저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레미콘 트럭이 다 서야 돼요. 저 레미콘이 콘크리트를 싣고 가서 이제 골조에다 붓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타설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굳게 하는 걸 양생 작업이라 그러고 이게 돼야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지어요. 그런데 혼화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프타가 없으니 어떻게 만드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가격을 좀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이 붙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시가라고 한대요. 자, 어디 시가라는 거 많이 우리 허행코드 저는 회 먹을 때 시가 이런 건 그렇죠. 들어봤죠. 비싼 회 그것도 그냥 그냥 웬만한 그런 양식 광어나 도다리는 시가로 안 팔고 네. 가격이 있어요. 그 많으니까. 그런데 뭐 여러분들 뭐 다금발이니 북발이니 뭐 처음 들어본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희귀하게 잡히는 생선들 또 뭐 자연산 도미, 농어 이런 것들은 어디 일식집 좀 가면 시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왜? 하루하루가 다르다 이거죠. 오늘은 15만 원인데 내일은 20만 원이다. 지금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혼화재 가격을 그렇게 통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얼마에 주겠다고 약속을 못 해요, 사장님. 예. 내일 되면 10만 원 올라가거나 뭐 몇 퍼센트, 10%, 20%. 근데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면 그냥 작게 잡을 때 20%. 네. 뭐 툭하면 30%가 올라간대요. 아니 그러면 받아놓은 분양 대금과 공사의 그 기일과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시가로 받아서 지을 수 있어요? 혼화재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레미콘 회사들이 이제 레미콘 못 만들죠. 레미콘을 못 만들면 건설 현장이 서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저기 골조만 있는 그런 건설 현장이 다 셧다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줄줄이 이게 이제 멈춰선다. 그러면 그 안에는 재건축, 재개발도 있을 거고 지금 입주 기다리는 여러 그 입주자들도 있을 것이고 뭐 공공건물 우리나라 건설 현장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작은 것부터 5월에 4월 말부터 5월에 지금 이 상황이 획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근데 나프타 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식이 가져왔다는 게 지금 한 달치예요. 네네. 그게 당장 내일 오면 좋지. 내일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몇 달 걸릴지 모른다. 올 추석에나 올지 모르겠다. 그럼 그 사이에 몇 달이 안에 다 죽죠. 이미 중소건설업체들 뭐 영세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때 다 망해버리면 그리고 이 집은 짓다 말면 못 쓰게 돼요. 잘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타설 중단하면 그러면 제가 걱정인 것은 뭐냐면 공급이 지금 어제 제가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하고 페넨 경제 TV 진행하다가 그분이 하던 얘기를 하던데 네. 지금 부동산 공급이 역대급으로 적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와 이재명 정부 때의 그 공통점이 이명박 정부 때는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았는데 네. 이 정부는 공급은 안 늘리고 지금 자꾸 세금
세금 때리고 뭐 지금 법적으로 막 압박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집값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급이 그렇게 줄면 1, 2년 뒤에는 집값이 폭등한다. 왜?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지금 아무리 이재명이 뭐 여러 가지 그 수단을 동원해서 SNS로 막 지금 표창을 날리듯이 부동산을 잡으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중동발 위기 때문에 건설 현장이 다 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정책은 다 발장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전쟁 탓이야.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탓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과연 핑계로 국민들이 받아들여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몬치치님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몰아갈 것 같다고 판단을 하셨네요. 공재님은 건설 자재는 양식을 못하냐 하고 퀘스천을 좀 달아주셨고요. 예. 네이처님은 아마 이 강원식 비서실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정치 그만하세요. 하늘의 비서실장. 예,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간만 해도 적지 않겠네요. 예, 전국을 찌르는 또 한마디씩을 또 해주셨네요. 자, 두 가지 문제 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한전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전 부채 뭐 관련된 전기료 뭐 이야기하면 항상 한전 이야기가 나오죠.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태양광 풍력에다가 바친 돈 뭐 이런 걸 하면 이제 고가 매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로 한전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었다 이런 것들이 알려졌는데 지금 또 상황이 오니까 한전이 또 심각한 위기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한전 재정확화 문제가 전기료 문제가 덮치는 또 상황입니다. 저 지금 그래프도 한번 띄워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우리나라의 재정이 이 확장 정책 일로로 가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지금 60%가 아주 위험한 선인데 네. 올 연말에 지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어제 세종대 김대종 교수도 얘기를 하고 한 가지 이 와중에 참 제가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 새 총재 지명자 신현송 씨 얘기예요. 네. 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여야 간의 그 청문 합의서 채택 문제가 거론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뭐 야당이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에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고 영국 옥스포드 박사고 뭐 국제결제은행 무슨 국장 출신이고 이런 전문가를 왜 한국은행 총재로 합의를 안 해주느냐 이랬는데 이 신현송 씨가 물론 뭐 딸의 이중 국적 문제, 본인과 부인과 딸의 그 외화 재산 문제 뭐 많잖아요. 예. 뭐 달러로 표시된 재산이 55%가 넘고 뭐 영국 파운드화도 그 사이에 있다 그러고 부동산도 미국, 영국에 다 있고. 이 부동산 리스트만 보면 이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인가 무슨 영란은행 총재 후보인가 헷갈리고 뭐 연준 이사인가?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고 또 여러 가지 그 법적으로 이 국적 문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소명해야 될 게 소명이 명쾌하게 안 됐다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달러 유동성은 문제가 없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480원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그 경제의 복합 위기를 부르고 있다는 데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동의하고 전문가들도 다 좌우를 떠나서 다 같이 의견을 표시하는데 신현송 후보자는 문제 없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네네. 그럼 문제가 없어서 없다는 건지 문제가 없다고 해야 한국은행 총재로 이렇게 잘 안착을 할 수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알 수는 없으나 국민들은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 중에 전문가는 위기가 아니고 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좀 뭔가 이 괴리감이 크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한전 부채 문제는 저 206조 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전기 원가가 그때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에 있었을 때 그때 전기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에너지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문재인 정권이 이 전기료를 그냥 선거 때문에 대선도 앞두고 있고 어쩌고 하니까 그냥 꽉 눌렀어요. 그리고 한전 보고 알아서 해.
그 결과가 200조 원의 부채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한전하면 되게 좋은 회사였어요. 저희 작고하신 선친도 한전에 좀 다니셨던 적이 있어서 전기 회사 다닌다. 그거 옛날에 전기 회사 다닌다는 게 그 꽤 좋은 신랑감 나타낼 때 뭐 기억나시죠? 네네. 은행 다녀, 전기 회사 다녀. 그게 한전 그렇죠. 다닌다는 소리예요. 네네. 그런데 그 우량 기업 중에 우량 기업이던 한전이 문재인 정권 때 비투성이의 적자 기업이 됐어요. 그게 한전 잘못입니까? 정권이 전기 원가를 반영해서 요금을 받자는데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빚을 떠안아서 저렇게 206조 원의 부채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권도 또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이번 이란 전쟁의 여파로 오른 전기 생산 원가가 심각하다. 지금 2배 이상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나 나라의 예산 세금으로 전기 요금을 억누를 겁니까? 6월 3일까지만 누르면 되나요? 그 뒤에는 막 올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6월 3일까지. 아니 이게 우리나라가 시장에 자꾸 정부가 개입을 해서 좋은 결과가 안 나요. 외국은 지금 유가에도 대단한 착시가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유가가 자 유가는 선물과 현물 유가가 있어요. 선물은 뭡니까? 5월 인도분, 6월 인도분 해가지고 앞에 네. 받기로 하면서 좀 싸게 계약한 원가예요. 우리 이 원유 가격이에요. 여러분 그 맨날 오늘 뭐 북해산 브렌트유는 몇 달러, 배럴당 얼마, 뭐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얼마, 그거 다 선물 가격이에요. 네. 선물 가격은 지금 95달러가 안 될 만큼 내려가 있죠. 그러면 아이고 기름값 싸졌네. 뭐 정부가 정치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요? 뭐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라는 거죠. 현물 유가 132달러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름은 싱가포르 국제 현물 거래소 이 시장에서 사와요. 거기서는 지금 당장 원유를 구하려면 1배럴에 133불, 132불은 줘야 돼요. 차이가 거의 40불에 1배럴에 난다고요. 이게 착시다. 이게 지금 착각하면 안 된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 15개 1등부터 15등까지 경제가 좋은 나라 중에 최고 가격제라는 인위적인 제도를 실시하는 그 두 나라가 딱 있어요. 하나는 중국, 하나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중국은요. 전쟁 전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하는 공산국가예요. 네네. 그럼 빼야죠. 그러면 14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한국만 석유 최고 가격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느냐? 아, 참 오늘이 가장 싼 날이야.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을 그러네요. 유행가에서 들었는데 예. 오늘이 가장 싼 날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풍자가 되는군요. 저는 그렇게 풍자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막 기름을 막 넣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만 전쟁 전보다 석유 소비량이 늘었어요. 아니 기름을 아끼자고 하고 여러 가지 그 유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준다든가 정유사에 보조금을 줄여서 일본처럼 그 유가의 상승폭을 줄여야 맞지. 그냥 막 억눌러 놓으면 그 가격이 여러분이 보는 가격이 그 실제 원유가가 아니다. 정부가 지금 눌러놓은 가격이다. 언제까지 누르겠느냐. 전기 원가도 이거 여름 앞두고 지금 에어컨 틀어야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는데 그냥 뭐 정부가 눌러줄게지 이번에도. 한전 206조 부채 있는데 300조, 400조 뭐 기왕 뭐 200조나 300조나 그게 네 빚이냐? 이래버리면서 계속 누를 경우에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IMF가 경고하는 수치가 있어요. 60%가 되면 네네. 이게 외환위기 또 올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세종대 대종 교수 말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3년 뒤에 제2의 IMF 올 수 있다라는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렌 경제 TV에 여러분 다시 보기에 들어가시면 그분 얘기를 들으실 수 있고 그분이 또 이북도 이렇게 싸게 공급한다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네. 대한민국 3년 뒤에 제2의 IMF 온다가 그 책의 제목입니다. 네. 자, 이란 중동 사태의
국제 정치적 또 종전 협상 진행된 사항들을 좀 살펴봤고요. 국내 대란 사태, 의료, 건설, 그리고 환전 문제까지 두루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1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리더 아카데미 제4기 강좌가 개설됩니다. 제4기의 주제는 세계사의 판이 바뀌고 있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요동치는 와중에 벌어지는 미국의 세계 전략 대변화와 트럼프 독트린의 본질, 미중 신냉전과 일본 한국의 운명 등 대한민국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10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40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감성으로 마련한 강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